지금부터 뇌졸중과 외상성 뇌손상 재활의 마지막 파트인 외상성 뇌손상 TBI의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뇌졸중과 달리 그 뇌 전체가 외부의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과 전혀 다른 임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뇌손상 환자를 재활 치료할 때 이 특징에 따라서 그런 특징적인 증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TBI 아주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갖게 된 그런 그 장애인의 경우에 이 재활 치료는 사실은 뭐 응급실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외상성 뇌손상 후의 문제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것도 그 뇌졸중이 뇌혈관의 병이라서 그 막힌 혹은 터진 혈관에 따라서 아주 특징적인 편마비나 언어장애, 뭐 시야장애를 갖는 거에 반해서 외상성 뇌손상은 말 그대로 뇌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국소적인 마비보다는 몸의 신체적인 코디네이션이나 밸런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컬한 마비보다는 신체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뇌 크레니얼 러브들이 손상을 받게 되기 쉽기 때문에 올팩토리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되거나 뭐 맛을 못 느끼거나 혹은 그 되뇌 피질이 손상되면 경기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마비하고 다른 임상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인지이고요. 인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억력이나 뭐 디시전 메이킹, 뭐 플레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지라고 할 텐데 이런 인지 장애가 흔히 잘 발생이 되고 또 behavior problem도 있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mood sway나 disinhibition 아니면 emotional control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런 행동적인 셀프 시스템 떨어지는 이런 행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BI는 신체 장애보다는 인지나 행동 장애가 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뉴로 비헤이비럴 데피시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재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사회를 다시 복귀하고 재적응하는데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외선성 뇌손상 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체적인 마비가 없으니까 약간 아탁시아가 있으면서 균형 장애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뉴로 비헤이비럴 데피시트 인지나 행동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인 복귀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외산성 뇌손상의 재활을 평가하는 거는 아까 왜 뇌졸중에서 FIM이라고 하는 일상 도구, 그러니까 일상 기본적인 기능 평가 도구가 있는 거에 비해서 그거 덧붙여서 이렇게 펑셔널, 이렇게 FAM이라고 하는 새로운 추가 그 평가 도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M에서는 인지 기능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추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ading, writing, 스피치 인텔리전스나 이모셔널 스테이터스나 뭐 이런 인플로이먼트, 오리엔테이션, 어텐션, 세이프티 저지먼트 뭐 이런 커뮤니티 액세스 같이 아까 외상성 뇌손상이 갖고 있는 인지나 비헤이비얼 프로그램을 조금 더 평가하는 툴들을 더 넣어서 FAM이라고 하는 평가 툴이 있고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FIM보다 더 정확하게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FAM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Functional Assessment Measure라고 하고 있고요. 인지나 Behavioral Deficit을 더 추가로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입니다. 예, 외상성 뇌손상 환자 재활의 주요한 학습 주제는 이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지나 행동장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의식이 없는 코마나 심한 중증 뇌손상의 경우에 코마나 이렇게 의식 unconsciousness, 무의식 같은 게 있고, 기억장애, agitation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에필랩시나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같은 게 생깁니다. 초기에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요. 이제 후기로 갈수록 에필lep시나 헤테로토피 오시피케이션이 문제가 되겠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 발생이 돼서 사고가 나면 그 당시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즉시 응급실에 오는 상황이 되니까 다쳤을 즉시에는 이제 무의식 코마가 됐다가 이 외상성 그 뇌손상 환자의 특징은 코마가 있고 나서 기억력의 손실이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리모트한 기억들 아니면 리트로그레이드 암네이아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아주 최근에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 사고 이후의 암네이아, 엔테그레이드 암네이아 일종의 이거와 리센트 메모리 로스가 더 있다는 거죠. 아주 옛날 기억들은 그래도 뇌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하는 시점부터 그 중환자실에 있던 기간, 뭐 아니면 병동으로 옮기게 된 이유, 사고의 경위 같은 것을 모르는 엔테그레이드, 포스트 트라우마틱 암네이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TBI의 특징은 코마와 언커시언스니스가 있는데 예, 이렇게 쭉 이런 상태가 되지만 리센트 메모리 쪽이 더 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마와 언셔스니스의 인조리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있게 되면 그 사고로 인해서 브레인 서페이스부터 디퍼 스트럭처로 브레인 티슈에 손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건 직접적인 그 두부 외상을 받게 되는 포인트에서 생기는 손상을 우리가 쿱 인저리라고 하고 그거의 반대편에 이 스컬 볼트 때문에 생기는 인저리 카운터 쿱 인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쿱과 카운터 쿱 인저리 때문에 생기는 뇌 손상이 있고요. 이 스컬 볼트 안에서 뇌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발생되는 뇌 전체 그 아주 연약한 두부 같은 뇌가 받는 손상이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 가 있겠고 이 쿱이나 카운터 쿱 이런 자리에는 이제 헤마토마로 인한 매스 이펙트가 발생하고요. 이런 언컨셔스니스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뇌손상의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를 보시면 대개 브레인 데미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쿱과 카운터 쿱 인저리가 있고요. 이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가 바로 아주 와이드 스프레드하게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엑손들이 스트레칭 돼서 생기는 거죠. 그 브레인에 있는 엑시스, 피네얼 그랜드 여기 사이, 피네얼 그랜드에서 벌어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려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는 사실 브레인 CT에서는 안 보이고 MRI를 찍었을 때만 그 화이트 매터 전체를 통해서 아주 멀티플한 포칼 리전들이 보이고요. 이게 잘 생기는 부위는 대개 코퍼스 칼루즘, 스템이나 프론탈 템포럴 로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가 브레인 CT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CT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이 환자의 외상성, 그러니까 뇌출혈이 없어 CT에서 발견되는 뇌출혈이 없다고 해서 이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브레인 MRI를 반드시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에 찍어서 디퓨즈 엑소널 인저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의식이 없는 코마 환자, 코마가 인 그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1년 후에 의식을 찾을 확률을 보는 건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의식의 기간이 길을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기간이 한 2주 정도면 의식을 찾을 확률이 한 62% 정도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6개월 이상 무의식이 되면 의식을 찾을 확률이 21% 뿐이 안 된다는 거죠. 1년 지났을 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후가 훨씬 더 이제 심각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TBI 환자에서 그래서 주의해야 될 약물은 TBI 환자들이 이런 의식의 저하나 인지, behavioral problem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데이팅한 드럭,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시저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이 안티컨버선트들은 다 환자를 다 세데이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최소한 용량으로 안 쓰는 거고 뭐 하이퍼텐시브나 안티스파 경직약 이런 약들이 실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뉴럴랩틱스 환자들의 그런 그 충동적이거나 디스이니비션을 조절하려고 쓰는 이 할로페리도 같은 약물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그 GI 메디케이션, 시메트리나 맥스론 같은 약들조차도 그 세데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포스트라우마틱 암네지아, 메모리 디스터번스의 아주 특징이 엔테그레이드 암네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옛날에 가족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만 사고 난 이후의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령 어제 병문안 온 사람이 오늘 누구라는 정보를 깨우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이미디어트 메모리가 브레인에 아주 롱텀 메모리 이렇게 전환되는, 퍼머넌트하게 트랜스퍼되는 이런 과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엔테그레이드 암네지아가 있기 때문에 이 엔테그레이드 암네지아를 컴펜세이션 하는 방법이 컨파블레이션이죠. 이렇게 작화증이라고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이나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둘러대게 되는 이렇게 소설 쓰는 거죠.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컨파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특징적으로 있고요. 예, 이 리트로그레이드 암네지아는 사고 이전에 짧은 시기에 대한 기억 소실이라서 되게 요거는 심하지 않고 엔테그레이드 암네지아가 훨씬 심합니다. 왜 응급실에 와 있고 중환자실에 며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런 엔테그레이드 암네지아가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포스트트라우마틱한 암네지아, 엔테그레이드 암네지아는 재활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제 배운 걸 오늘 기억을 다 못하게 되니까 환자한테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현재 환자는 병원에 있고 어느 병원이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당신을 치료하는 건 누구다를 매일 반복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아주 최근에 이런 뭐 아침에 반찬이 음식을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 아주 프리퀀트하게 리콜 해줘서 자꾸 기억을 유도해야 되고, 그런 거조차도 잘 안 될 때는 뭔가 다른 거, 오늘 달력을 갖고 있으면서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한다든지 핸드폰에 이런 걸 표시한다든지 오늘 할 일 목록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스케줄, 이런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뭔가 컴펜세이션을 주고 계속 해야만 이게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뭐 내일 아침 기억 못하는 영화처럼 이런 트라우마틱 암네지아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재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지테이션이 있죠. 아지테이션이니까 이 포트라우마틱 암네지아의 경우에는 이 딜리리움의 한 타입으로서 굉장히 익세시브한 비헤이비어를 보이죠. 이제 인지의 컨퓨전도 생기고 아주 익스트림하게 이모셔널 레바일리티도 있고 모터 오버 액티비티, 그냥 이렇게 공격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신체적일 수도 있지만 버발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가족이나 간병하는 사람 혹은 의료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적합한 행동들을 보이게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지테이션이랑 관련되는 거고요. 이런 걸 또 컴다운 시키려고 세다티브들을 쓰다 보면 이제 또 환자의 아웃컴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지테이션의 진단은 익스클루전 다이그노시스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룰아웃 하고요. 뭐 일렉트로라이트가 안 맞는다든지 글루코즈가 부족하다든지 뭐 환자 상태에 인펙션이나 sepsis가 있어도 다 하이포사이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룰아웃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다티브나 히프노틱스를 다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컴플리케이션, 메디컬한 컴플리케이션,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도 배제한 다음에 진단하는 것이고, 흔히 하는 진단 툴은 츄로스아미고 스케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4 정도 되면 이렇게 아지테이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치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스티뮬레이션을 주변을 있는 스티뮬레이션을 적게 해서 환자를 컴다운 시켜야 되죠. 가능하면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그래서 불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불쾌하게 하는 디스트랙션들을 다 제거해서 굉장히 캄한 환경에서 그 정말 환자를 잘 알고 있는 환자, 그 가족이나 보호자들, 의료진들만 있고 이런, 그래서 환자를 막 방을 옮긴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프리퀀트하게 리오리엔테이션 시켜주고 리콜 시켜주는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침대도 안전 침대 같은 걸 하는 거고요. 흔히 사용되는 약제들은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시 주의할 점, 에필랩시가 있습니다. 에필랩시.
이거는 조금 아까 에큐트 피리어드의 코마나 그 포트라우마틱 암네지아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간이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포트라우마틱 에필랩시는 인시던스가 꽤 높습니다. 적게는 14에서 53%까지 정도 되고요. 이 포스트트라우마틱 에필랩시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TBI 경우에도 특히 디프레스드 스컬 프랙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트라크레니얼 헤머리지, 콜텍스를 침범하는, 그리고 처음 사고 발생 있고 나서 1주 안에 시저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듀라이 티어나 포린 바디, 그다음에 24시간 이상 포트트라우마틱 암네지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에필랩시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예방적인 시저 메디케이션을 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첫 일주 내에 시저가 없으면 예방적인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다 환자를 너무 가라앉히기 때문에 재활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활 치료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이런 사람들이 다 외상을 당하기 때문에 머리만 다치는 게 아니고 신체 여러 부위에 골절을 같이 입게 되고, 골절이 당하면 골절한 부위에 출혈이 생기면서 특히 관절, 그 골절이 관절 근처에 골절이 발생하면 아니면 근육 내 출혈인 경우에도 근육 내에 출혈이 됐던 피가 고이면 그게 흡수가 잘 안 되면 그 상태로 이제 고착이 돼서 혈종이 이제 딱딱하게 되면 이런 것처럼 이소성 골화증, 헤테로, 제 위치가 아닌 헤테로토픽한 곳에 근육 내에 이제 뼈가 생기는 침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 티슈 내에 머추한 라멜라 보호니 포메이션 되는 거고,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굉장히 적게는 11%, 많게는 70%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주변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출혈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90에서 100%까지 생긴다고 하고 있고요. 다 증상이 있지는 않지만 한 20%까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고, 이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도 잘 되는 경우가 뻣뻣하다든지 코마 기간이 오래됐다든지 2주 이상 장골의 골절이라든지 ROM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생깁니다. 예, 증상은 되게 수상으로 3달에서 3달이 지난 다음부터 거기가 아프고 붓고 빨개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흔히 잘 생기는 건 메이저 컨조인트입니다. 힙, 니, 숄더, 엘보 같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메이저 관절이 못 움직이게 되고 관절에 구축이 오고 뻣뻣해지고 이런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할 수도 있고 또 붓기도 되니까 이제 재활에 방해가 되겠죠. 진단은 이 뼈가 만들어지니까 알칼라인 포스파타제가 상승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3페이지 본스캔이라고 해서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를 보면 지금 이런 데 보시면 예, 피머, 대퇴골 주변으로 핫업테이크가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보통은 아주 초기에 소프트 티슈 컨센트레이션을 보는 거고 3주 정도의 진단 내립니다. 이 엑스레이의 이 헤테로토픽이 초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스캔을 더 많이 찍고요. 뭐 CT 스캔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이 되죠. CT 스캔을 찍기도 하고요. 대개 엑스레이는 한 달 넘어야 보이니까 이 트리페이지 본스캔은 좀 더 얼리에 디텍트 가능합니다. 치료는 뭐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약물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주로 ROM 엑서사이즈를 해서 가능하면 조인트의 펑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말 안 되면 뼈가 완전히 머추레이션 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로 이게 뼈를 제거하고요. 로드오즈 라디에이션을 수술하고 나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헤테토픽 오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헤테토픽 오시피케이션이나 뭐 포트라우마틱 암네지아나 뭐 이런 것처럼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는 스트로크의 그러니까 뇌의 혈관 병과는 전혀 다른 패솔로지고 다른 증상을 내기 때문에 재활 치료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